그게 뭔지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걸 받고 어찌나 불쾌하던지 이런 걸 선물이라고 보내는 걸 보고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지 뭐예요? 아니, 이런 거라니요. 이건 저희 과수원에서 수확한 감이라 일부러 최고로 좋은 것들로만 골라서 보낸 거예요. 감 나가는 선물은 아닐지 몰라도 의미를 담아서 한 선물이었다고요. 글쎄 우리는 이런 걸 받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런 걸 선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요. 이런 선물 하나까지 우리가 손해보는 기분을 계속 가지게 될 걸 생각하니 아무래도 이 결혼은 시키는 게 아닌 것 같네요. 아무래도 파혼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사돈 될 사이에서도 권력이라 생각하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나도 사돈 맺기 싫네요. 이 결혼 내가 깹니다. 이 대화는 60대 중반 김태숙 씨가 사부인이 될 뻔했던 사람과 나눈 대화입니다. 안사돈 될 사람들끼리 앉아 파혼 얘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느새 아들 장가 보낼 나이가 된 태숙 씨. 태숙 씨는 꽃다운 20대일 때 친정에서 2시간 거리의 과수원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친정어머니의 고향 아주머니가 중매를 선 것이었는데 태숙 씨는 집에서 먼 곳으로 시집을 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태어난 곳에서 쭉 살았던 태숙 씨에게 2시간 거리는 멀게만 느껴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집 온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시댁은 감 과수원을 하고 있었는데 태숙 씨가 시집 온 초봄엔 한창 퇴비를 뿌려놓은 때라 냄새도 나고 여러모로 앞으로 여기서 평생을 어떻게 사나 싶어 남몰래 울기도 했죠. 그랬던 태숙 씨도 아들 하나 낳고 살다 보니 어느새 퇴비 냄새를 은은한 향취라 생각할 정도로 감 과수원집 안주인이 다 됐습니다. 1년 12달 꾸준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감 과수원 일을 태숙 씨도 남편과 같이 했으니 그럴 만도 한 것일 테죠. 하나 낳아 잘 기른 아들을 대학을 서울로 보내놨을 무렵 친정어머니 고질병인 허리디스크가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걸핏하면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하던 것이 기어이 사달이 난 것이었습니다. 좀 심해졌다 싶으면 주사도 맞고 도수 치료도 받으러 다니고 그러면 좀 나아졌다가 좀 지나면 또 재발하고 그러기를 반복했는데 결국 수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다행히 태숙 씨 친정 오빠가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며 형편이 괜찮았고 친정어머니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도 있었기에 돈 걱정은 안 해도 됐으나 허리 수술까지 한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정 오빠네에는 수험생 조카도 있고 올케 언니도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니 말입니다. 24시간 간병인을 써야 하나 하다가 태숙 씨가 친정어머니를 돌보기로 한 겁니다. 수술하고 입원하는 기간이 그리 긴 것은 아니나 이후로도 재활 치료받으며 친정어머니가 회복하실 동안 살펴드릴 작정으로 서울에 집도 하나 얻었습니다. 친정 오빠가 그래도 수술은 서울에서 해야 하지 않겠냐며 집을 구해준 거였죠. 그 집에서 태숙 씨는 친정어머니 돌보며 지냈고 서울에서 공부하는 태숙 씨 아들도 그 집에 들어와 태숙 씨가 해주는 밥 먹으며 학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아들 다 키워놓고 둘이서 오붓하게 살자 했던 태숙 씨 남편만 혼자 덩그러니 과수원에 남겨두게 오게 된 것이 마음에 걸려 태숙 씨는 시간을 내어 과수원에 내려가 남편을 돕기도 하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반찬도 만들어 두고 오고 그랬습니다.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고향에 혼자 계셨던 친정어머니가 서울에서 치료를 받으시며 친정 오빠네랑 왕래도 자주 하니 병도 병이지만 한결 즐거워하시는 것 같았고 재활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었으니 서울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져 태숙 씨는 그렇게 서울에 정착한 것처럼 되어갔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 세무법인에 취직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 실망시킨 적 한 번 없던 아들은 지가 알아서 제 앞가림 잘하고 있었기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취직하고 얼마 안 있어 결혼할 아가씨가 있다며 인사를 시키겠다고 한 겁니다. 그 소리에 태숙 씨는 남편이 있는 과수원에 내려가 아들과 며느리감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태숙 씨 남편이 한창 바쁠 때라 서울까지 오는 것이 힘들기도 했고 며느리감에게 감 과수원도 보여줄 참으로 거기서 만나기로 한 거였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감 데리고 오기로 한 날 아침부터 까치들이 어찌나 날아드는지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하지 않던가 말입니다. 사실 과수원을 하고 있는 태숙 씨 입장에서는 잘 익은 감만 골라 한 입씩만 먹고 또 다른 것을 건드리는 까치 울음소리가 좋지 않았었는데 평소 짜증스레 들었던 까치 울음소리도 행복하게 들으며 며느리감 맞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아들에게 며느리 될 아이가 형편 좋은 집에서 잘 자란 아가씨란 소리를 듣긴 했으나 직접 만나보니 그저 형편 좋은 집 정도가 아니라 부자라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 싶은 집인 것 같았습니다. 근방에서는 그래도 제일 크다 소리 듣는 과수원도 하고 있고 아들 대학 등록금 걱정 한 번 하지 않았으니 태숙 씨는 경제적으로 부족하다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대단한 부잣집 딸을 만나고 있고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니 사돈댁에 비해 경제적으로 너무 처지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상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아직은 신랑 쪽에서 신혼집 마련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고 태숙 씨 내외도 막연히 아들 결혼한다고 하면 신혼집 하나는 해줘야지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 형편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결혼을 한다고 하니 부잣집 딸이라고 덮어놓고 좋은 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될 아이가 잘 웃고 말하는 모습도 참해서 태숙 씨 마음에 들었고 그렇게 첫 인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아들 며느리가 태숙 씨에게는 생소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희가 상의를 해봤는데요. 반반 결혼으로 하려고요. 반반 결혼? 그게 뭐냐? 그게요, 결혼에 드는 비용을 남자, 여자 딱 반반씩 부담하는 거예요. 남자가 집해와야 하고, 여자가 혼수 채워넣고 그런 식으로 안 하겠다는 거죠. 네, 요즘 다들 이렇게 많이 해요. 태숙 씨는 사실 반반 결혼이라는 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치킨집도 아니고 반반 결혼이 대체 뭔가 싶어서 좀 찾아봤더니 아들 말처럼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결혼에 드는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반반 결혼이 추세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며느리 될 아이도 있고 하니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서 아들 며느리 있는 자리에서는 궁금한 걸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아들 며느리가 반반 결혼이란 걸 하겠다는 게 양가 형편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태숙 씨 남편도 태숙 씨와 비슷한 생각을 한 것인지 아들 며느리가 돌아가고 난 뒤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태숙 씨도 없이 혼자 지내며 너튜브에 푹 빠져 있는 태숙 씨 남편이 이것 좀 보라며 찾아내서 보여준 것은 그런 반반 결혼을 극단적으로 희화해서 만들어 놓은 웃기는 영상이었죠. 거기 보니 모든 상황을 웃긴 코미디로 만들어 놨던데 태숙 씨는 마냥 웃기지만도 않았던 겁니다. 아이고, 이게 다 뭐야? 이런 게 반반 결혼이라고요? 이게 무슨 결혼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이럴 거면 왜 같이 살아? 룸메이트보다 못하구먼. 설거지도 자기가 먹은 것만 하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뭔지 모르겠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여자들도 경제활동, 사회생활을 다 하고 있는 데다 요즘 아이들 다들 개인 중심 성향이 강하니 어찌 보면 그 반반 결혼이란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 여겨지기도 했지만 태숙 씨 생각에는 그만큼 반대작용도 있는 것이구나 싶었던 겁니다. 며느리감이 그렇게 부잣집 아이라고는 해도 잘난 체 하지도 않고 도도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순수하고 여려 보였기에
아들과 며느리가 반반 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건 아무래도 태숙 씨네 형편을 고려한 좋은 취지에서 비롯한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러니 태숙 씨 부부도 알겠다고는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는 안 되겠고 태숙 씨네가 조금이라도 더 보태야겠다 싶어서 어떻게 긁어모을 돈이 없는지 내외가 머리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들도 사돈댁에 인사를 다녀왔다고 하고 상견례 날짜도 잡혀서 태숙 씨 남편도 모처럼 서울에 왔습니다. 태숙 씨는 그래도 서울 살면서 친정 오빠네랑 친정어머니 모시고 비싸고 좋은 식당에도 덜어 다녀봤지만 태숙 씨 남편은 서울에 잘 오지도 않는 사람이니 상견례 식당으로 잡아놓은 좋은 식당에서 황송한 에스코트를 받으며 긴장하는 게 보여 태숙 씨도 덩달아 더 긴장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부자 사돈들 만날 생각을 하니 괜히 더 긴장되는 것인가 보다 싶기도 했죠. 가뜩이나 그런 마음이었는데 태숙 씨 사부인은 이 결혼이 탐탁지 않다는 것을 바로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사실 전 이 결혼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했는데 우리 딸이 하도 고집을 부려서 그런 딸 이겨먹지 못해 할 수 없이 나왔어요. 이렇게 첫마디를 시작한 사부인은 이것저것 불만을 늘어놓던데 이날까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한 적 없었던 태숙 씨였지만 그 자리에서 사부인이 하고 있는 말을 듣고 있으니 태숙 씨가 사부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는 듯 구차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귀티 부티 한껏 내며 있는 대로 우아하게 차려입고 나온 사부인은 고상함을 유지하는 게 몸에 밴 사람 같았으니 대놓고 공격적인 언사로 쏘아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서운하다며 하는 얘기들이 결국은 다 태숙 씨 아들이나 태숙 씨네 집안 잡아 타박하는 소리였으니 태숙 씨가 그런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딸도 저희랑 비슷한 형편에서 자란 비슷한 사위감 만나 지가 살던 대로 살기를 바랐는데 이런 결혼을 한다고 하니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내 부모 마음이야 다 같은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러실 거예요. 돈 걱정이라곤 해본 적도 없고 지가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도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딸이 이런 결혼을 해서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태숙 씨는 사부인이 자꾸 이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거슬렸는데 그래도 며느리감이 제 엄마를 단속하고 나섰습니다. 엄마는 내가 뭘 그렇게 모른다고 자꾸 그래요. 내가 받는 월급으로 쓰고 사는데 내가 얼마 쓰는지도 모를까봐 그래요. 별 걱정을 다 하시네 정말. 며느리감이 그렇게 웃으며 분위기를 무마시켜보려 애쓰는데도 태숙 씨 사부인은 그런 며느리감에게 한심하다는 듯이 말하는 거죠. 내가 알게 모르게 엄마가 해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뭘 안다고 그해? 그렇긴 네가 당연한 듯 누리는 것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경제적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니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벽이 있다 싶었지만 태숙 씨에게는 늘 자랑스러운 아들,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 생각했던 아들이 못나고 부족한 사위 취급받는 것 같아 태숙 씨도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양가 부모가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자식들 결혼 상의하고 축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상견례 자리에서 태숙 씨는 그런 불편한 얘기들만 듣고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도 며느리감이 자기 부모 선보던 시절 이야기를 하며 태숙 씨네 부부 결혼하게 된 이야기도 물어보고 태숙 씨 아들은 예비 장인이 솔깃해하던 군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며 어찌어찌 분위기 나빠지지 않게 노력해서 그 자리는 대충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태숙 씨 눈에도 아들과 며느리감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게 보였으니 그쪽 부모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다 싶었죠. 상견례를 그렇게 마치고 왔으니 태숙 씨 부부는 더더욱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아 아들 결혼에 보태라고 내놓아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던 겁니다.
사돈댁에서 이 결혼을 그렇게 탐탁찮아 하는 데다 반반 결혼을 하는 것을 두고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으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머릿속이 복잡한 중에 수학철을 맞아 태숙 씨도 과수원 일을 도우러 내려갔습니다. 태숙 씨는 예쁘게 잘 익은 감 열매를 따며 머릿속을 비워낼 요량인지 어느 해보다 열심히 감 열매 따는데 열중했습니다. 그렇게 감 열매 따면서 제일 크고 탐스럽게 잘 익은 특상품들만 골라 따로 빼두었는데 예비 사돈댁에 선물하려던 생각에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박스에 잘 담아 한복집에서 예다남 싸는 고급 보자기 골라와서 정성껏 포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이고이 서울까지 들고 온 겁니다. 이거 우리 과수원에서 최고로 좋은 것들로만 골라온 거다. 내가 직접 사돈댁에 들고 가서 전해드리면 어떻겠니? 아니, 이걸 서울까지 직접 들고 오신 거예요? 세상에 보자기 포장이며 정성을 많이 들이셨네요. 고마워요, 엄마. 그럼 귀한 분들 드릴 거니까 신경 좀 썼지. 그러니 포장도 망가지지 않게 내가 직접 가져가. 아무래도 택배 기사가 툭 던져놓고 가는 걸 받는 것보다야 사윗감이 직접 들고 가는 게 받는 분들도 훨씬 좋으실 거 아니냐. 네, 그럴게요. 가져가서 부모님 과수원에서 올해 수확한 것이다 하면서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작년에는 열매가 좀 부실하더니 올해 열린 것들은 얼마나 크고 잘 익었던지 감 따는 내내 태숙 씨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예쁘고 좋은 것들로만 한 상자 가득 담아놓고 보니 보기만 해도 뿌듯하고 어찌나 예뻐 보이든지 사돈댁에서도 기분 좋게 받아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아무리 부자다 뭐다 해도 먹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싶었고 우리 땅에서 나는 제철 음식만큼 좋은 게 없으니 맛있게 드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태숙 씨가 뭐 인사를 받으려고 선물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 담아 보낸 선물이었으니 고맙다는 전화 한 통 그것도 아니면 문자라도 하나 보낼 줄 알았는데 아들 편에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전하지 않은 것이 태숙 씨는 좀 그랬습니다. 그렇게 있는 고상 없는 고상 다 떨더니 이런 경우는 챙길 줄 모르나 하며 삐죽거리기도 했습니다. 사돈댁이 마음이 안 드는 것도 많았지만 그게 다 이 결혼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이라 생각했고 사돈댁, 특히 사부인에게 태숙 씨 아들이나 태숙 씨 집안이 성에 차지 않아 그런 거라는 걸 잘 알기에 태숙 씨 내외가 머리 맞대 짜내고 짜내 만들어낸 여윳돈을 사부인 앞에 내놓을 작정으로 태숙 씨는 사부인에게 연락해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애들한테 굳이 알릴 것 없이 상견례 때 받아두었던 번호로 직접 연락을 했고 그렇게 사부인과 단둘이 만나기로 한 겁니다. 부자 사돈이 보기에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태숙 씨네가 결혼 비용을 조금 더 부담하겠다고 말하고 부족한 아들놈 잘 봐달라는 부탁까지 할 작정으로 나간 것이었죠. 두 번째 만나는 것인데도 태숙 씨는 사부인을 만나는 것이 상견례 때보다 더 떨리고 긴장되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가 기다리는 동안 어찌나 입이 마르는지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모릅니다. 아직 차 한 잔 시키지 않았는데 애꿎게 물만 마셔대면서 태숙 씨는 물 잔이 빌 때마다 채워주는 아가씨에게 조금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사부인은 약속 시간을 넘기고도 조금 늦게 되어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하는 전화도 하지 않은 채 늦게 나타났는데 그렇게 들어서는 사부인이 그 우아한 차림에 어울리지 않는 검정 봉지를 들고 들어오는 게 태숙 씨 눈에 띄었습니다. 저 검정 봉지는 대체 뭘까 싶은 생각을 절로 하게 될 정도로 사부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던 겁니다. 사부인은 그렇게 들어오자마자 그 검정 봉지를 태숙 씨에게 건넸는데 태숙 씨는 처음엔 태숙 씨네가 보낸 선물 답례라도 하는 줄 알았지 뭡니까. 무슨 답례를 이런 검정 봉지에 담아서 주는 건가 싶은 생각을 하며 받았는데 받자
받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미심쩍은 마음으로 열어보니 하이고 태숙 씨가 정성껏 골랐던 그 탐스럽고 예뻤던 감 열매가 다 썩은 채 담겨 있는 거였습니다. 냉장고에 제대로 넣어두지도 않았던 것인지 그렇게나 상해버린 감 열매를 보니 태숙 씨도 울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가 막히는 검정 봉지를 받아들고 태숙 씨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때 사부인이라는 여자가 먼저 말을 꺼냈던 거죠. 그게 뭔지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걸 받고 어찌나 불쾌하던지 이런 걸 선물이라고 보내는 걸 보고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지 뭐예요. 아니, 이런 거라니요. 이건 저희 과수원에서 수확한 감이라 일부러 최고로 좋은 것들로만 골라서 보낸 거예요. 감 나가는 선물은 아닐지 몰라도 의미를 담아서 한 선물이었다고요. 네, 바로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거 팔아서 먹고 사는 집이라는 거잖아요. 나름 생각해서 골라보낸 것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게 더 어이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걸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집이라니 수준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거 아닌가 말이죠. 태숙 씨가 그 선물을 보낸 의미를 다 알면서 오히려 그게 더 문제라고까지 말을 하니 태숙 씨는 더 이상 뭐라고 설명하거나 반박할 기운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감을 고르고 정성껏 포장을 하며 뿌듯하고 즐거웠던 태숙 씨였기에 사부인의 말에 그랬던 마음들이 고스란히 상처가 되어 태숙 씨에게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태숙 씨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는데 사부인은 계속해서 태숙 씨를 공격이라도 하는 듯한 말투와 태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물이라는 게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다 마음이 좋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걸 받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런 걸 선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요. 이런 거 하나까지 우리가 손해보는 기분을 계속 가지게 될 걸 생각하니 아무래도 이 결혼은 시키는 게 아닌 것 같네요. 아무래도 파혼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파혼 소리까지 들으니 태숙 씨도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소리까지 들은 마당이니 태숙 씨도 이제 더 이상 사돈 될 사람이라고 예의 차리고 조심하며 참아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태숙 씨도 사부인에게 그동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말들을 다 내놓았던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사돈 될 사이에서도 권력이라 생각하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나도 사돈 맺기 싫네요. 뭐예요? 당신 같은 사람? 말이면 다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 건 줄 알아요? 왜요?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나요? 마뜩 차는데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견례 자리까지 나온 거라고 했었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왜 이래요? 나도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티를 내며 가짱게 굴었던 것도 참아주고 접어주려고 했던 거라고요. 그쪽에서 했던 말들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나야 할 말 한 거죠. 그나마도 순화해서 한 거예요. 이제와 말이지만 그쪽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랑 사돈을 맺는 게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수준 차이가 뭐 웬만해야 말로 하지. 그쪽에서 말하는 그 수준 차이라는 게 결국은 경제력 차이 아닌가요? 어떻게 경제력이 모든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된단 말입니까? 돈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기준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가진 게 다르면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런 걸 선물이라고 보내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선물의 가치도 돈으로 따집니까? 돈 하는 게 천박하기 짝이 없네요. 태숙 씨 생각에 돈이 그렇게 많으면 돈에 초연해지고 오히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법도 한데 그렇게나 많이 가지고도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려는 사부인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부자 사돈, 부자 며느리 바란 적도 없지만 그렇게 돈이 많은 집이라고 하니 어쩐지 조심스러워져서 할 말도 제대로 못했던 것이 새삼 억울했고 막상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나니
태숙 씨는 말을 할수록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쪽 보기에 우리 집이 별 볼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사는 게 충분히 풍족하다 여기면서 살아요. 부족할 게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세요. 쭉 그렇게 사시고 그쪽 형편이랑 맞는 집이랑 사돈도 맺고 그러시면 되겠네요. 나도 아쉬울 거 하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말만큼은 꼭 해야겠네요. 선물이란 건 돈으로 값매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당신 내가 하찮게 여겨 쓰레기처럼 들고 온 이 감은 1년 내내 정성으로 키운 것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으로만 골라 보냈던 거라고요. 그런 마음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 것도 모르고 귀한 감 열매만 아깝게 된 게 속이 아프네요. 누가 그런 거 받고 싶다고 했나요? 우리 집에 그딴 거 먹는 사람도 없고 그쪽 집이 뭘 하는 집안인지 그런 것도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안 맞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히 안 맞는 게 아니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과분한 선물을 한 게 아까워 죽겠단 말입니다. 그만큼 가지고 살 만큼 산 사람이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을 보니 내 아들이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온 그 아이도 이렇게 미성숙한 부모에게서 뭘 보고 배우며 자랐겠나 싶네요. 이 결혼 내가 깹니다. 태숙 씨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와 버렸습니다. 사부인이 될 뻔했던 그 여자는 태숙 씨의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태숙 씨는 더 이상 그 여자가 하는 말에 신경을 쓰고 싶지도 않고 신경이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나와 집에 오자마자 태숙 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그 여자와 있었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뭐야? 그 귀한 걸 다 썩게 만들어서 그걸 들고 나왔더란 말이야. 그건 미친 여자 아니야? 세상에 먹는 거 귀한 줄 모르는 사람만큼 인간 덜 된 사람도 없는 건데 그 여자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이건 정말 아니지. 그렇죠. 정말 상종 못할 여자고 상종 못할 집안이라고요. 그래, 잘했어. 바운 소리 우리가 먼저 꺼냈어야 하는 건데 말이야. 당신 혼자 나가서 험한 소리 들은 건 아니야? 내가 같이 나갔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나도 할 말 다 하고 왔으니 걱정 말아요. 태숙 씨 남편도 태숙 씨와 생각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수원을 하고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태숙 씨나 태숙 씨 남편이나 어려서부터 농사지은 쌀 한 톨도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니 먹을 것 그것도 사돈 될 집에서 농사지어 보낸 걸 그렇게 함부로 한다는 걸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 무례한 태도며 뭐며 더 할 말이 없는 거였죠. 태숙 씨는 아들 퇴근하기를 기다려 아들에게도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걸 검정 봉지에 담아 들고 왔더라고요. 다 썩은 걸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랬다니까 감잘 받았다는 인사 한마디가 없어서 좀 그렇게 했지만 그걸 그렇게 들고 나올 줄 누가 알았겠니?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다. 그걸 들고 갔을 때 반기거나 고마워하는 기색이 없어서 저도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도 엄마한테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했을 줄 알았는데 그걸 그렇게 들고 나왔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니 저도 더 이상 그런 집에 장가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엄마 말씀대로 파혼할게요. 남편은 물론이고 아들까지도 태숙 씨 이상으로 화를 냈고 파혼에 동의를 했습니다. 태숙 씨는 사부인 될 뻔했던 그 여자의 무례한 태도에 참지 못하고 그렇게 질러버리고 나오긴 했어도 혹여 아들에게 원망을 듣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아들이 그렇게 나와주니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행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숙 씨 아들이 결혼을 해야겠다고 나왔다면 그 일을 또 어쩌겠냔 말이죠. 남편도 아들도 태숙 씨와 같은 생각이라는 게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한바탕 난리를 겪은 태숙 씨는 감 수확 마무리도 돕고 머리도 식힐 겸 과수원으로 며칠 내려가 있었는데 며느리 될 뻔했던 아이가 혼자서 거기까지 태숙 씨 부부를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찾아와서는 무릎까지 꿇고 앉아 용서를 비는 거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이렇게 헤어질 수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가냘픈 아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그러고 앉아 있는 게 안쓰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태숙 씨 마음이 약해지진 않았습니다. 이미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나도 좋은 인연 이어가길 나도 바랐지만 결혼이라는 게 집안끼리 인연도 중요한 것 아니겠니? 우리는 너희 어머니 같은 사람이랑 가족이 되고 싶진 않구나. 어머니, 제가 책임지고 저희 엄마가 사과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정중하게 사과드리게 하겠습니다. 너희 엄마가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행여나 그런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사과 받을 마음이 없어. 사과를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진작 했을 것이고 또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도 않았겠지. 그런 사과가 다 무슨 소용이겠니? 어머니, 저는 저희 엄마랑 생각이 달라요.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하셨든 저는 이 결혼 포기할 수 없고 어머니 며느리 되고 싶어요. 제가 정말 잘 알게요. 어머니께서 규석 씨 마음 돌릴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규석 씨는 이제 제 연락도 안 받아요. 안 됐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너희 어머니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받아줄 이유가 없어. 규석이도 그래서 그런 걸 거다. 그만 울고 돌아가서 마음 잘 추스르도록 해라. 태숙 씨는 그렇게 며느리가 될 뻔했던 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그 아이는 마지막까지도 태숙 씨는 간절한 눈으로 쳐다보며 도움을 청했지만 태숙 씨는 그럴 수 없다며 단호하게 돌아섰죠. 태숙 씨 마음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게 며느리 될 아이 하나만 보고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 태숙 씨 마음이 달라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 어쩔 수 없는 일인 겁니다. 태숙 씨 남편도 영 마음이 그런지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와서 우는 걸 보니 마음이 안 좋지만 뭘 어쩌겠어.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난 지 복이지. 아이 하나만 보면 나무랄 데 없다 싶었는데 어쩌겠어요. 저 아이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더 좋은 인연이 있겠죠. 그렇게 있는 집사람들이 어째 생각하는 게 그 모양인 게야. 생각하는 게 그 모양인데 부자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고. 사실 나도 처음엔 부자 사돈이라고 해서 나도 모르게 잔뜩 위축되어 어지간하면 참아주고 비위까지 맞춰주려고 했었잖아요. 상견례 다녀와서도 그랬고 그때 생각이 자꾸 나네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질없는 짓이었는데 말이에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된 거지 뭐. 우리는 우리 사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안 그래? 태숙 씨는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좋은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덕분에 사람 사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숙 씨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죠. 돈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누리는 즐거움도 알지만 그게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꼈던 겁니다. 또한 태숙 씨 아들 역시 그런 가치를 제대로 알고 바른 생각을 가졌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아들과 마음 잘 맞고 태숙 씨 집안과도 잘 섞일 수 있는 좋은 아가씨를 곧 만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헛헛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